남편 회사 돈 다 빼먹고 애도 못 낳는 년이 아직도 여기서 밥을 퍼주고 있어? 수백 명의 인부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소금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7년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밤낮으로 남편의 회사를 일궈온 대가는 횡령범이라는 누명과 위자료 한 푼 없는 이혼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하고도 당당했고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불임이라는 주홍 글씨까지 새겨 넣으며 독사처럼 달려들었죠. 모든 것을 잃고 한바 식당에서 서빙으로 하루를 버티던 그녀 앞에 전 남편이 새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박복한 팔자 어디 안 가네.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던 그 순간 식당 구석에서 홀로 밥을 먹던 잡부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이혼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노가다 청년.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이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수백 명의 업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맙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함께 일군 회사에서 쫓겨난 여자가 새벽 4시에 고시원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름은 수진, 올해 34살. 이때까지만 해도 이 비참한 새벽이 인생 최고의 전환점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두 평 남짓한 방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누군가의 코골이 소리가 가늘게 새어 들어오고 복도에서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간간히 울렸죠. 수지는 얇디얇은 이불을 가슴팍까지 끌어안은 채 한참을 멍하니 누워 있다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눈을 감을 때마다 지난 7년의 기억들이 필름처럼 돌아가서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 대식의 하청업체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월급 한 푼 받지 않는 무급 격리였죠. 세금 신고부터 거래처 관리, 자재 발주와 입금 확인, 인력 배치표 작성까지 회사의 모든 실무가 수진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키운 회사였어요. 처음에 직원 3명이 전부였던 하청업체가 수진의 손을 거치면서 직원 20명 규모로 커졌고 대형 건설사의 하청 계약까지 따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 대식이 술자리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건 전부 수진이 뒤에서 밤을 새워가며 숫자를 맞추고 서류를 정리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회사가 겨우 안정을 찾았을 때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낯선 여자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어디서 만나?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십 개, 함께 찍은 사진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대식이 외도를 시작한 건 이미 1년도 넘은 일이었습니다. 외도를 따졌던 그날 밤 돌아온 것은 남편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달려왔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애 하나 못 낳는 년이 뭘 따져? 이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대들어? 불임이라는 단어가 수진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어요. 불임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대식에게 있다는 사실을요. 병원 검사 결과지를 남편과 같이 봤지만 남편 대식은 그 사실을 당분간은 어머니에게 감추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놀라서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그동안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수지는 그 진실을 꺼내고 싶어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끼 서린 눈빛 앞에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대식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기 때문이죠.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날아왔습니다. 대식이 회사 공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운 겁니다. 7년 동안 회사를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정리해둔 장부가 하룻밤 사이에 위조된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대식은 미리 손을 써서 자신이 빼돌린 돈의 흔적을 수진의 이름으로 바꿔놓았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 누구도 수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7년을 바쳐 키운 회사에서 수진은 하루아침에 도둑년이 되었죠. 변호사 한 명 선임할 돈조차 없었던 수진은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고 수지는 도장을 내려찍는 순간 손끝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그 감각이 지금도 새벽마다 수진을 깨웁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과 함께요. 수지는 거울 앞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낡은 운동화 끈을 동여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반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볼살이 빠지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오래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천년건설 신축 현장 앞 한바 식당으로 출근하는 날이니까요. 하루에 수백 명의 인부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들이 먹고 간 식판을 닦고 뒷정리를 하는 것이 수진의 일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거친 세제를 풀어 수백 개의 식판을 매일 문지르다 보니 수진의 손등은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어요. 주먹을 쥘 때마다 피부가 쩍쩍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물이 닿으면 갈라진 틈새로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한때 장부의 숫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던 그 손이었는데 지금은 세제 거품과 기름때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수진아, 3번 테이블 물 좀 갖다 줘. 식당 사장의 쉰 목소리가 주방을 가로질러 날아옵니다. 수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물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투박한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줄지어 앉아 뚝배기 국물을 들이키고 밖에서는 쇠파이프가 철컹거리며 부딪히는 소리, 레미콘 엔진의 저음이 웅웅 울리고 누군가 거칠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인부들 사이에서는 험한 농담이 쉴 새 없이 오갔고 가끔은 수진을 향한 불필요한 눈길도 느껴졌지만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바닥에서 감정이란 사치니까요. 그런데 그날 식당 구석자리에서 홀로 밥을 먹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안전모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습니다. 잡부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다른 인부들이 서너씩 모여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시끄럽게 떠들 때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혼자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유독 눈에 밟혔어요. 수진이 빈 식판을 거들어 그 자리를 지나갔을 때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남자의 식판이 한 톨의 밥알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워져 있었던 겁니다. 매일 수백 개의 식판을 치우면서 이렇게 깨끗한 식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수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밥 한 끼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구나, 허투루 살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상에 불과했죠. 그의 이름은 진우 36살. 이 사람이 앞으로 수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이 순간의 수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편의점에 들러 진열대 앞을 한참 서성였습니다. 이것저것 가격표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가장 싼 도시락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2,500원짜리 김치볶음밥. 전자레인지 안에서 도시락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안 수지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옷, 부스스한 머리카락, 피로가 잔뜩 내려앉은 눈. 1년 전만 해도 깔끔한 정장을 입고 거래처 미팅에 나가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운 도시락을 비닐봉지에 담아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혼 후 석 달 만에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온 수지는 도시락을 먹고 나서 가방 안쪽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남편 회사 격리 시절 만일을 대비해 꼼꼼하게 복사해둔 업체 장부 사본들이었습니다. 매출 내역, 자재 발주서, 거래처 입금 기록, 그리고 대식이 몰래 빼돌린 자금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서들이었죠. 이 서류들은 수진의 누명을 벗기 위한 유일한 증거이자 이 비참한 현실을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손가락 끝으로 짚어가며 수지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갈라진 손등 위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콧고리 소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봉투에 다시 넣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되찾을 거야. 내 이름, 내 명예, 전부 다.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밀어넣고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고 대식이 비웃으며 코웃음 치던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그 두 사람은 수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내가 뭔데 팔자 어디 안 간다는 말들이 잠결에도 수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진은 베개를 꽉 껴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도 수백 개의 식판을 닦아야 합니다. 내일도 식당 사장의 구박을 듣고 인부들의 거친 시선을 견디며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과 다른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식당 구석에서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우던 그 남자의 조용한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수진이 한바 식당에서 일한 지 꼭 한 달째 되던 날에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언제나처럼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줄지어 밀려들어오고 식판이 쟁반 위에서 달그락거리며 부딪히는 소리, 국자로 국을 퍼담는 철벅거리는 소리,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고함과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땀이 흘러내리는 이마를 소매로 대충 훔치며 쉴 틈 없이 식판을 날랐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점심 피크 시간에 잠깐이라도 손을 놓으면 사장의 불호령이 떨어지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 쪽에서 인부들 사이로 양복 차림의 남자 하나가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물컵을 나르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전 남편 대식이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 자격으로 현장 점검을 나온 모양이었죠. 번들거리는 구두에 깔끔하게 다린 양복,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까지. 1년 전 이혼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식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린 그 여자는
건설 현장의 먼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차림새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식이 새로 사귀고 있던 내연녀가 대기업 이사의 딸이었습니다. 대식은 이 여자의 집안 배경을 발판 삼아 사업을 더 키울 속셈이었던 거죠. 수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제발 눈에 띄지 않기를, 그냥 지나가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바라는 대로 되던가요? 대식의 시선이 서빙을 하던 수진의 등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이거 봐라. 대식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수진에게 다가왔고 식당 안의 인부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팔자 어디 안 가네. 회사 돈 빼먹던 년이 여기서 밥이나 퍼주고 있어? 대식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고 식판을 잡고 있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사하던 인부들이 쳐다보고 누군가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대식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붙들고 서서 이를 악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맞받아쳤다가는 더 큰 망신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7년 동안 시어머니와 대식 앞에서 배운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침묵이 때로는 가장 안전한 방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식의 옆에 서 있던 여자가 한술 더 떴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통을 집어들더니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죠. 이 물통 좀 봐. 먼지가 앉았잖아. 여기 위생관리가 이 모양이야? 그러고는 물통을 기울여 수진의 앞치마 위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앞치마를 적시고 바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전 남편과 그의 새 여자에게 물세례를 받는 순간이었죠. 수치심이 뜨겁게 얼굴을 타고 올라왔고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참을 수 없는 서러움이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인부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숨을 죽였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에게 밉보이면 다음날 현장에서 잘릴 수도 있으니까요. 수지는 젖은 앞치마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릿해졌지만 이 자리에서 눈물만은 보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세게 깨물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드니 매일 구석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던 그 남자 진우였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대식 쪽을 향해 걸어왔죠.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대식의 번들거리는 구두 앞을 안전화 발끝으로 툭 걷어찼습니다. 가볍지만 분명한 동작이었습니다. 대식의 시선이 수진에게서 떨어져 진우에게로 옮겨갔고 그제야 식당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뭐야 이 자식은? 대식이 눈을 부라리며 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대식의 번들거리는 구두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장에 안전화 안 신고 들어오면 즉시 퇴출인데 기본도 모르시네. 건설 현장에서 안전화를 신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규칙입니다. 하청업체 사장이라면 더더욱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었죠. 진우는 그 허점을 정확히 찔렀고 대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야, 이 잡부 새끼가 어디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대식이 목소리를 높이며 한 발짝 다가섰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대식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은 대식의 허세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식이 멋쩍은 듯 시선을 먼저 피했고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불안한 듯 대식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가자. 이런 데서 이러지 말고. 대식은 씩씩거리며 진우를 향해 두고 보자는 말을 내뱉고는 여자와 함께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식당 안에 작은 한숨 소리들이 터져 나왔고 인부들은 다시 고개를 숙여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수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젖은 앞치마를 움켜쥔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발치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아까 놀라서 떨어뜨린 쟁반을 진우가 조용히 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사양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진우는 쟁반을 건네주면서 수진의 손목을 가만히 잡아 세워주었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지만 그 힘은 놀라울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지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혼 후 석 달, 누군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진우는 수진이 제대로 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구겨진 믹스커피 봉지 하나를 꺼내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많이 놀랐죠. 이거라도 하나 타서 드세요. 단 거 먹으면 좀 나아질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위로도 거창한 말도 아니었어요. 구겨진 믹스커피 봉지 하나와 힘내요라는 짧은 한마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커피 봉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안에 쥐어진 커피 봉지의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온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니 참고 있던 눈물이 두 줄기로 흘러내렸습니다. 대식의 비웃음에도 물세례를 당했을 때도 버텼던 눈물이 커피 봉지 하나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합니다. 모욕과 수치에는 이를 악물고 견딜 수 있어도 예상치 못한 작은 친절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니까요. 진우는 수진이 우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 거리감이 오히려 수진에게는 고마웠습니다. 위로를 받으면서 동시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진우는 수진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그런 종류의 배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차례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수진은 젖은 앞치마를 갈아입고 주방 뒤편에서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붓자 달콤한 커피 향이 피어올랐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 안쪽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 먼지투성이 식당에서 자신을 위해 나서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평소와 같은 편의점 도시락 대신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더 뽑아 마셨습니다. 믹스커피의 달콤한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고시원 방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수지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대식의 비웃음과 모욕, 젖은 앞치마의 차가운 감촉, 인부들의 침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다가온 진우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 수지는 이불 위에 앉아 갈라진 손등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진우가 쟁반을 주워줄 때 잡아주었던 손목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함부로 다루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던 그 손. 수지는 가방 속 서류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복수의 다짐 대신 구겨진 믹스커피 봉지 하나가 건네준 작은 온기를 가슴에 안고 잠들고 싶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을 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빛이나 대식의 비웃음이 아닌 진우의 담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힘내요. 그 짧은 두 글자가 수진의 하루를 통째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수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수진에게 건넬 것이 믹스커피 한 봉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도요. 그날 이후 수진의 하루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 구석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는 진우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고 수진은 자기도 모르게 진우의 식판에 고기 반찬을 한 점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식 앞에서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어요.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면서 그 마음은 조금씩 다른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점심을 먹고 나면 식당 마당 한쪽에 놓인 나무 평상 위에 앉아 수진이 뒷정리를 끝내고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항상 믹스커피 봉지 2개가 들어있었죠.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수진 것. 수진이 앞치마를 벗고 마당으로 나오면 진우는 종이컵 2개에 커피를 타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말없이요. 그 무심한 듯 자연스러운 손길이 수진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진우 씨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어느 날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평상 위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죠. 진우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현장은 3달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여기저기 떠돌았죠. 현장이 끝나면 다음 현장으로 가는 거라. 진우의 말투에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수지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과장하지도 숨기지도 않는 사람. 수지는 그런 사람이 좋았습니다. 7년 동안 겉모습과 체면만 챙기던 대식의 곁에서 지쳐버린 수진에게 진우의 솔직함은 사막에서 만난 맑은 물 같았으니까요. 그 뒤로 두 사람의 평상 커피 타임은 매일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현장 이야기 같은 가벼운 대화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지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보셨다시피 사실 이혼한 거예요. 전 남편 회사에서 7년을 일했는데 마지막에 횡령범으로 몰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은 이혼 후 처음이었어요. 진우는 커피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거나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눈빛이었죠. 수진은 대식의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한 일, 공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빈손으로 쫓겨난 일 고시원에서 새벽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버티고 있는 일까지 그동안 가슴 안에 꽁꽁 눌러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여러 번 갈라졌고 눈가가 뜨거워지기도 했지만 진우가 옆에서 묵묵히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의 짐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는 수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위로를 던지거나 잘 될 거야 같은 빈말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대신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수진의 갈라진 손등을 한참 내려다보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네요. 그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화려한 말 10마디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수진은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수진의 야무진 성격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수백 명의 식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모습, 사장이 빠뜨린 식자재 주문을 미리 체크해두는 꼼꼼함, 인부들의 불만을 부드럽게 달래는 말솜씨. 수진은 서빙을 하면서도 식당의 운영 자체를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식자재 발주 시기를 조정해서 비용을 줄이고 인부들이 줄을 덜 서도록 동선을 바꿔놓기도 했죠. 진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을 식당의 다른 인부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자리 진우랑 서빙 수진이가 요즘 붙어 다닌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은근히 퍼져나갔죠. 대부분은 웃으며 넘겼지만 이 소문이 엉뚱한 곳에까지 흘러들어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문은 대식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하청업체 관리 직원이 술자리에서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발단이었죠. 사장님, 전 부인이 현장 잡부랑 요즘 좀 그렇대요. 대식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기가 버린 여자가 행복해지는 꼴을 못 보겠다는 비뚤어진 신보였어요. 수진이 잘 되는 것이 마치 자신이 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대식은 곧바로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당의 식권 계약은 대식의 하청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식에게는 식당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김 사장, 식당에 이수진이라는 서빙하는 여자 있잖아. 이번 주 안으로 자르지 않으면 우리 업체 식권 계약 끊을 거야. 알아서 해. 전화를 끊은 식당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천년건설 현장의 식권 계약은 이 식당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장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까지만 일해. 미안한데 사정이 생겨서. 사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식당 월급이 고시원비와 생활비의 전부였는데 이마저 잃게 되는 건가. 하지만 수진은 따지거나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서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식판 앞에 섰습니다. 진우는 수진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마당 평상으로 나오지 않는 수진을 찾아 주방 뒤편으로 가보니 수진이 고무장갑을 낀 채 말없이 식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게, 더 빠르게 문지르고 있었죠.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수진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진우와 사장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수진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1시간쯤 뒤에 사장이 수진에게 다시 다가와 머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까 그 말은 없던 걸로 하자. 계속 일해줘. 오히려 내가 부탁할게. 수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은 뒷목을 극적이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수진은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진우가 사장과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장의 태도가 그날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수진에게 함부로 소리를 지르는 일이 줄었고 가끔은 쉬라며 의자를 내밀기까지 했으니까요.
대식은 수진이 잘리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바드득 갈았습니다. 왠지 자신이 수진에게 억지로 씌운 횡령 누명이 풀리기 전에 수진을 완전히 이 바닥에서 밀어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더 악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대식의 공작을 알지 못한 채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고 그 시간이 수진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웃음이 수진의 얼굴 위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전적으로 진우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퇴근 후 약국에 들러 작은 연고 하나를 사왔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진우가 불쑥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놀라 손을 빼려 하자 진우는 가만히 수진의 손등을 펼쳐들고 갈라진 피부 위에 연고를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매일 세제물에 담그니까 이러지. 밤에 자기 전에도 꼭 바르고요. 진우의 굵은 손가락이 수진의 갈라진 손등 위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건설 현장의 쇳가루와 시멘트를 만지는 거친 손이었지만 수진의 상처를 다루는 손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들킬까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그날 밤부터 진우는 매일 퇴근 후 평상에서 수진의 손에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차가워도 이 평상 위에서만큼은 안전하다는 느낌. 수진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두 사람은 현장 근처 편의점 파라솔 아래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편의점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이고 멀리서 현장의 야간 조명이 희미하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수진이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저랑 같이 있으면 손해예요. 저 이혼녀 빚쟁이에 횡령범 누명까지 쓴 여자잖아요. 진우는 캔맥주를 기울이다 말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죠. 나도 현장 떠돌이 잡부인데 뭐. 우리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끼리 만나서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푸흡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수진의 웃음소리에 진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편의점 파라솔 아래에서 캔맥주를 부딪히며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확실한 미래를 함께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약속은 없었지만 서로의 곁에 있겠다는 무언의 다짐만이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식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가 진우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밤마다 수진을 괴롭혔습니다. 진우는 수진 곁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수진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식이 진우까지 건드리게 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수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불 속에서 수진은 진우가 발라준 연고 냄새를 맡으며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갈라졌던 피부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났듯이 수진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그 사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수진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요. 평범한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언제나처럼 인부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주방에서는 커다란 솥 3개가
동시에 불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솥에서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소리, 철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 밥솥에 증기가 칙칙 내뿜는 소리가 뒤섞여 주방은 그야말로 열기와 소음의 한가운데였죠. 수지는 배식대 앞에 서서 국을 퍼담고 있었고 보조 아줌마 2명이 반찬을 세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코끝에 미세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음식 냄새도 기름 냄새도 아닌 달걀이 썩은 것 같은 독특한 악취. 수진은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돌려 주방 안쪽을 살폈습니다. 가스호스가 연결된 배관 쪽에서 희미한 쉬익 소리가 들렸고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가스 냄새 나지 않아요? 수진이 옆에 있던 보조 아줌마에게 물었지만 음식 냄새와 환풍기 소리에 묻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진은 국자를 내려놓고 재빨리 가스배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노후된 고무 호스의 연결 부위에서 가스가 줄줄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호스가 열에 의해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한바 식당의 설비란 것이 대부분 이런 식이었죠. 임시 건물의 임시 배관, 점검은 뒷전이고 일단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관리가 이 사고를 불러온 겁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주방에는 불이 3군데서 타고 있었고 가스가 조금만 더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도 끔찍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인부 100여 명이 빼곡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가스가 새고 있어요. 다들 불 끄세요. 지금 당장. 수진의 목소리가 주방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반응은 혼란이었습니다. 보조 아줌마 한 명이 비명을 질렀고 다른 한 명은 하던 일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일하던 조리사가 뭐야 하며 두리번거렸고 식당 안의 인부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냄새를 뒤늦게 맡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출입문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패닉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식당 출입문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엉겼고 누군가 넘어지면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스 폭발보다 압사 사고가 먼저 일어날 판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출구를 향해 뛰었을 겁니다. 수진도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몸은 출구가 아닌 주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7년 동안 회사의 모든 실무를 도맡아왔던 사람의 본능이었을까요? 위기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수진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수진은 주방 벽에 걸려있던 소화기를 움켜잡고 가스배관 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스 냄새가 코를 찌르듯 강하게 올라왔지만 수진은 한 손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다른 손으로 메인 밸브를 돌렸습니다. 녹이 슬어 뻑뻑한 밸브가 쉽게 돌아가지 않았고 수진은 이를 악물며 온 힘을 다해 밸브를 잠갔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서 통증이 올라왔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밸브가 완전히 잠겼고 가스가 새어나오던 쉬익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수진은 곧바로 주방의 창문 3개를 연달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주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가스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수진은 솥 위에 불을 하나하나 꺼가며 열원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수진은 주방을 나와 식당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서로 밀치며 엉켜있는 인부들을 보고 수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스밸브 잠갔습니다. 불도 다 껐어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한 줄로 나가세요. 수지는 엄청 떨렸지만 그 목소리는 그 떨림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단호하고 또렷한 어조였습니다. 패닉에 빠져있던 인부들이 수진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서로 밀치던 움직임이 멈추더니 하나둘씩 줄을 만들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출입문 옆에 서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나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자신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식당 밖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무전기를 들고 소방서에 연락하고 있었고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웅성거렸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진우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안전모가 비뚤어져 있었고 작업복에는 시멘트 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현장 반대편에서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온 것이 분명했죠. 수진 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살피고 팔을 잡아 확인하고 손등을 뒤집어 상처가 없는지 살피는 진우의 모습에서 수진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밸브 잠그고 환기했으니까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보다 다친 사람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수진의 말에 진우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방금 가스가 새는 주방에 뛰어들어가 밸브를 잠그고 100여 명의 인부를 대피시킨 사람이 자기 걱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이 순간 하나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곁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파트너라는 것을요. 15분쯤 뒤에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들고 식당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가스밸브는 차단되어 있었고 환기까지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소방대장이 현장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누가 조치한 건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 정도 빠른 판단이 아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인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은 손사래를 치며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서빙하는 아줌마 정도로만 여겼던 인부들이 수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식당 사장은 수진의 손을 덥석 잡으며 수진아, 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울먹였습니다. 수진이 이 식당에서 일한 이후 사장이 처음으로 보여준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현장 소장과 본사에서 파견된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러 왔을 때 수진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되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밸브 차단, 환기, 대피 유도까지 걸린 시간이 3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리자들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천년건설 본사의 안전관리팀장이 수진의 대응을 보고서에 모범 사례로 기록하겠다며 수진에게 악수를 청했죠. 수진의 이름이 식당 서빙 직원을 넘어 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뒤 진우는 수진을 식당 뒤편의 평상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매일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던 그 자리였죠. 진우는 말없이 커피를 타서 수진에게 건넸고 수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떨리네요. 아까는 무서운 줄도 몰랐는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진우는 수진의 떨리는 손 위에 자신의 큰 손을 폭에 올려놓으며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대단했어요. 나는 수진 씨가 다칠까봐 뛰어가면서 온갖 무서운 생각이 다 들었는데 정작 당신은 소화기를 들고 안으로 뛰어가고 있었으니. 진우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걱정, 그리고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진우의 손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오래 고민해왔던 결심을 드디어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 파라솔 아래에서 캔맥주를 마시다가 진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같이 가볼래요? 수진은 맥주캔을 든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에 수진은 단순히 진우의 자취방이나 고향집 정도를 떠올렸어요. 소박한 시골집에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려나 하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집에요? 부모님 계세요? 네, 아버지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수지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뒤져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꺼내 다리미로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옷을 대보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진우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가스 사고에서 보여준 수진의 침착함과 리더십,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야무진 근성. 진우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다면 수진의 진가를 반드시 알아보실 거라고요. 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우가 데려가겠다는 우리 집이 어떤 곳인지, 잡부 진우가 왜 그토록 당당하고 여유 있는 사람인지, 그 비밀이 풀리는 순간 수진의 인생은 다시 한번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것은 참 잔인해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을 때 가장 큰 시련을 데리고 옵니다. 수진이 진우 곁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던 그 무렵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식당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거셌습니다. 현장에서 날리는 모래 먼지가 식당 유리창에 달라붙었고 인부들은 눈을 찡그리며 서둘러 식당 안으로 밀려 들어왔죠. 점심 피크 시간이 막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수지는 빈 식판을 걷으며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보조 아줌마가 설거지물을 틀어놓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점심시간의 끝자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린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옆구리에 낀 채 도끼 서린 눈으로 식당 안을 훑어보고 있었죠. 수진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여기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부딪혔지만 몸이 먼저 얼어붙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식당을 한 바퀴 돌더니 테이블 사이에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일그러지며 올라갔고 식당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아직 식사를 마치지 않고 남아있던 인부 서너시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보조 아줌마도 물소리를 줄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식당까지 찾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들 대식이 대기업 이사의 딸과 재혼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수진의 존재가 걸림돌이 될까봐 불안했던 겁니다. 대식은 새 장인에게 자신을 지극정성 효자이자 성실한 사업가로 포장하고 있었고 이혼 전력이나 전처의 존재가 알려지면 혼담 자체가 깨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수진은 아들의 출세를 가로막는 눈엣가시였고 반드시 이 지역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였죠. 남편 회사 돈 다 빼돌리고 불임인 년이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어?
시어머니의 고함이 식당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인부들의 숟가락이 멈추었고 주방에서 물소리마저 끊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진과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횡령범이라는 누명도 불임이라는 모함도 전부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서 반박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사람 앞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시어머니는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로만 그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수진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수진의 머리카락과 어깨 위로 흩날렸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재수 없는 것을 쫓아내듯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는 치욕적인 행위. 소금 알갱이가 입술 사이에 닿으며 짠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박복한 년 소금이라도 뿌려야 그 더러운 팔자가 좀 씻기지. 시어머니는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수진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톱이 수진의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며 두피를 핥히었죠. 수진은 고통에 비명을 삼키며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지만 도끼로 가득 찬 시어머니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이 지역에서 당장 사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늘 당장 짐 싸서 꺼져. 시어머니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마다 수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식당 안의 인부들은 충격에 얼어붙어 있었고 몇몇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나이든 여자의 광기 어린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식당 사장은 주방 안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머리채를 놓은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남아있던 인부들을 향해 돌아서더니 수진의 이혼 사유를 악의적으로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아들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여자야. 거기다 불임이라 애도 못 낳아서 쫓겨난 년이에요. 이런 년이 밥을 퍼주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지. 수진의 과거가 수백 명이 드나드는 식당 한복판에서 낱낱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시어머니의 말이 식당 안 구석구석에 퍼져나갔고 인부들의 눈빛이 호기심과 동정, 경멸이 뒤섞인 복잡한 빛깔로 수진을 향했습니다. 수진에게는 그 시선들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온몸을 찔렀습니다. 수진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흐트러진 앞치마 위로 소금 알갱이가 하얗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이혼 후 석 달 동안 악물고 버텨왔던 자존심이 이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컹 안전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딛는 묵직한 소리. 현장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진우였습니다. 작업복에 시멘트 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고 안전모를 벗어들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진과 그 위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고 순간적으로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우는 성큼성큼 다가가 시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수진의 머리채를 다시 잡으려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헛잡았고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뭐야 이놈은.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진 앞에 벽처럼 서서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곧 이 사람의 법적 보호자가 될 겁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인부들이 숨을 죽였고 주방에서 엿보던 사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조차 바닥에 앉은 채 진우의 등을 올려다보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법적 보호자.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진우가 수진에게 정식으로 청혼의 의사를 밝힌 순간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흙먼지 묻은 작업복과 달아빠진 안전화를 보고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가다 잡부 주제에 어디서 끼어들어? 네가 뭔데? 아, 그러고 보니 끼리끼리 노는구나. 시어머니는 말을 내뱉으며 진우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진우의 뺨에 침이 묻었지만 진우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소매로 천천히 뺨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자극했죠. 소란을 듣고 대식이 현장 사무실에서 뛰어왔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어 팔에 걸친 채 식당으로 들어선 대식은 진우와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새끼가 내 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대식이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진우가 그 손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대식이 비틀거리며 한 발짝 물러섰고 진우는 냉정한 눈빛으로 대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법적으로 이혼한 전처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폭행과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증인이 수십 명 있으니 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대식은 잡부가 법률 용어를 들먹이는 것에 당황하여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존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다시 주먹을 들어 올리려 했죠. 그때 식당 사장이 경찰 부를게요 하고 소리쳤고 인부 몇 명이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스 사고 때 수진이 자신들을 대피시켜준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분위기가 역전되는 것을 감지한 대식은 이를 바드득 갈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이런 데서 이러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수진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두고 봐라, 이수진. 네가 여기서 발붙이고 살 수 있나?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식당 밖으로 멀어져간 뒤에야 식당 안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에 묻은 소금을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수진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은 진우의 가슴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작업복의 거친 천에서 시멘트와 땀 냄새가 났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감사함보다 자책감이 더 크게 차올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진우가 침까지 뱉어가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진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수진의 과거가 진우에게까지 불똥을 튀기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은 눈물을 훔치며 진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런 일까지.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할 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에 흔들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은 다시 울컥했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닌 다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라는 확신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난동 이후 식당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인부들 사이에서 수진에 대한 온갖 소문이 퍼져나갔고 사장에게도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길에 식당 사장에게 돈봉투를 던지며 수진을 내쫓으라고 소란을 피웠고 대식 역시 다시 한번 식권 계약을 빌미로 사장을 압박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이번에는 진우의 도움으로도 버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수진은 결국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식당에서 일하면 사장에게도 진우에게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수진은 퇴근 후 조용히 짐을 싸며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패 끼치기 싫어요. 사장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수진은 가방을 메고 식당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식당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우가 수진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이 거절하려 했지만 진우는 이미 가방을 어깨에 메고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등을 바라보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어도 되는 걸까? 내 과거가 이 사람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하지만 돌아서야 한다는 머리와 이 손을 놓고 싶지 않다는 가슴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몇 발짝 앞서 걷다가 뒤를 돌아보며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 주말에 약속 잊지 않았죠? 우리 집에 같이 가요. 수진은 진우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갈라졌던 손등은 진우가 매일 발라준 연고 덕분에 제법 매끄러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금 맞잡은 이 손이 앞으로 어떤 세계로 자신을 데려갈지 아직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수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고시원 공용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꼼꼼하게 말린 뒤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며칠 전 다려놓은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고 유일하게 남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화장품이라고는 편의점에서 산 립밤 하나뿐이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의 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데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진우가 고시원 앞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평소에 흙먼지 묻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남방의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수진은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진우는 수진을 보고 예쁘네요 라고 짧게 한마디를 건넸고 수진의 귀끝이 발갛게 물들었죠.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시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풍경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빽빽한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넓은 도로와 조경이 잘 가꾸어진 신도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진우의 집이 이 근처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소박한 시골집을 상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린 뒤 진우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신도시의 넓은 대로를 지나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주변의 건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울창한 나무들이 도로 양옆을 채웠습니다. 수진은 슬슬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주택가와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으니까요. 택시가 커다란 돌담 앞에서 멈추었고 진우가 먼저 내려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소박한 시골집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돌담 너머로 보이는 3층짜리 대저택, 정원에 가지런히 다듬어진 조경수, 현관까지 이어지는 화강암 진입로, 그리고 저택 앞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검은색 고급 세단 2대. 수진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진우 씨, 여기가 어디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멋쩍은 듯 뒷목을 극적이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현장에서 보여주던 당당하고 담담한 모습과는 다르게 이 순간만큼은 약간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사실 나 천년건설 강 회장의 아들입니다. 수진의 세계가 멈추었습니다. 천년건설. 수진이 서빙하던 식당이 있던 그 건설 현장, 대식의 하청업체가 계약을 맺고 있던 바로 그 대기업. 진우는 그 천년건설의 외아들이었던 겁니다.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귀 뒤에서 쿵쿵 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현장에서 잡부로 일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후계자는 현장부터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밑바닥부터 경험하지 않으면 이 업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잡부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수진 씨한테 말하지 않은 건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진우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나는 이혼녀의 횡령 누명까지 쓴 여자인데 대기업 회장의 아들 앞에서 무슨 낯으로 서 있는 거지. 진우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이 동정심이었던 건 아닐까? 아니, 설마 자신을 시험한 건 아닐까? 수진의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발끝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진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나는 수진 씨를 대기업 회장 아들의 여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갈 사람으로 데려온 거예요. 믿어주세요. 진우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현장에서 시멘트와 철근을 만지던 그 손 그대로였어요. 수진은 그 손의 감촉에서 진우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잡부 진우나 회장의 아들 진우나 수진의 손을 잡는 온기는 같았으니까요. 수진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수진의 손을 꼭 쥔 채 저택 현관으로 이끌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진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놓인 고급 가죽 소파, 벽면을 장식한 그림들,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수진이 살아온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위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고 수진은 자기 발소리에 움찔하며 어깨를 잔뜩 웅크렸습니다. 거실 안쪽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깊은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천년건설 강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수진이 들어서자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눈빛은 시어머니의 도끼와는 다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차갑고 묵직한 시선이었습니다. 앉거라. 강 회장의 첫마디는 짧고 무뚝뚝했습니다. 수진은 진우와 함께 조심스럽게 앉았고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강 회장은 수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다고 들었소만.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면 영영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 남편 회사에서 횡령 혐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조작된 것이고 저는 무고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내 아들의 배경을 보고 온 것은 아니겠지?
이 질문이 핵심이라는 것을 수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강 회장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수진의 과거가 아니라 수진의 의도였습니다. 돈을 보고 온 건지, 권력을 보고 온 건지, 아니면 진짜 진우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온 건지.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정중하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잡부였던 진우 씨 그대로를 사랑한 것이지 회장님의 아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집에 오기 전까지 진우 씨가 누구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았다면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저 자신도 확신이 없으니까요.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진의 대답에서 어떤 계산도, 아부도, 꾸며낸 겸손도 느끼지 못한 것이었죠. 진우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수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진심이 아버지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고 잠시 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 회사에서 7년간 격리를 맡았다고 들었네. 그 실력을 직접 보고 싶소. 우리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와 현장 운영 보고서요. 여기서 문제점을 찾아보시게. 시험이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 가만히 누른 뒤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7년 동안 장부를 다뤄온 사람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죠. 숫자를 읽는 수진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손가락이 서류 위의 항목들을 짚어가며 정확하게 이동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차를 마시며 수진을 지켜보았고 진우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3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숫자 앞에서 수진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7년의 경력이 온몸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자재 구매 단가가 시세보다 평균 12%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납품업체와 수혜 계약이 반복되고 있는데 경쟁 입찰로 전환하면 연간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 인력 배치에 중복이 있습니다. 어현장과 비현장의 안전관리 인원이 동일 인물로 겹쳐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외주 용역비 정산 시기가 불규칙합니다. 정산이 늦어지면 하청업체의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결국 시공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진이 말을 마쳤을 때 거실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찻잔을 든 손이 멈추어 있었고 날카로웠던 눈빛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지적은 강 회장이 내부 감사팀에 이미 조사를 지시해둔 사안이었고 3번째 지적은 실무자들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여자가 30분 만에 핵심을 족집게처럼 짚어낸 것이었죠. 진우는 너무 기뻤습니다. 수진의 실력을 믿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강 회장은 서류를 다시 거두어들이며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새벽 한바 식당에서의 모욕, 시어머니의 난동, 그 모든 것을 버텨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부끄러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오랜 침묵 끝에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남의 회사를 키워준 실력이 이 정도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도 되겠구나.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 회장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인정의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어서 진우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 한마디가 승낙이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번졌고 수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지난 모든 시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새벽 갈라진 손등으로 닦아야 했던 수백 개의 식판, 시어머니가 뿌린 소금, 대식의 비웃음,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의 눈물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뒤 조용히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전 남편 대식의 회사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정황을 조사하라고 비서실에 지시한 것이었죠. 강 회장은 사업가이기 이전에 사람의 진위를 가리는데 반세기를 보낸 노련한 어른이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지 못한 이상 나머지는 사실관계로 확인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택을 나서며 수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고시원에서 나설 때만 해도 소박한 시골집을 상상했던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우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과 진심이 누군가에게 온전히 인정받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대식의 회사에서는 7년을 바쳐도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당신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식이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수진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마지막 비리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대식은 천년건설 파트너사 만찬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수진의 횡령 누명을 공식적으로 못 박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영영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어둔 장부 사본들이 마침내 빛을 볼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천년건설 본사 로비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파트너사 만찬이 있는 날이었죠. 천년건설과 거래하는 하청업체 대표들, 자재 납품업체 사장들, 그리고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이 만찬에 초대받는 것 자체가 업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였고 여기서 맺어진 관계가 향후 수십억 원의 계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업계 전체에 각인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대식은 거울 앞에서 양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날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옆에는 대기업 이사의 딸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고 대식은 이 여자를 데리고 만찬장에 등장하면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릴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식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업체가 천년건설의 핵심 파트너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본사 관계자에게 로비를 넣어둔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믿었으니까요. 만찬장은 본사 건물 꼭대기층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흰 린넨 식탁보와 은색 식기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웨이터들이 샴페인 잔을 건네고 있었고 곳곳에서 정장 차림의 사업가들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대식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만찬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상석 쪽에 앉아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어깨에 잘 맞는 검은 정장,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어디서 본 듯한 실루엣이었습니다. 대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남자에게 다가갔고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대식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현장에서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밥을 먹던 그 잡부가 맞춤 정장을 입고 만찬장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식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머릿속이 일순간 하얘졌습니다. 야, 이게 뭐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노가다가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대식의 목소리가 만찬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샴페인 잔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에 대식은 더욱 화가 치밀었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보안팀, 여기 이상한 놈이 들어와 있어. 당장 내쫓아. 대식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무대 쪽에서 사회자가 정중한 목소리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천년건설 강 회장님의 자제이자 경영승계를 준비 중인 강진우 상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찬장이 술렁였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상석의 진우에게 쏠렸고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대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잡부라고 무시하고 멱살을 잡으려 했던 그 남자가 천년건설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찬장 입구가 다시 열리고 은은한 조명 아래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눈부신 하얀 드레스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세련된 구두. 화려하지만 단아하고 당당한 자태가 만찬장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다가갔고 팔을 내밀어 에스코트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한바 식당에서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고 식판을 닦던 그 수진이 대기업 후계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만찬장 한가운데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대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사의 딸이 오빠,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대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무대 앞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만찬장이 조용해졌고 수백 명의 시선이 진우와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약혼녀 이수진 씨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은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건넸고 만찬장의 분위기가 축하와 호기심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대식이었습니다. 대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이를 악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기가 버린 여자가 자기가 개무시했던 잡부의 약혼녀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다니 자존심이 갈갈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식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만찬장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잠깐만요. 저 여자 이수진은 공금 횡령범입니다. 제 회사에서 돈을 빼돌린 전과가 있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천년건설 후계자의 약혼녀라니 강 회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겁니까? 만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과 대식 사이를 오갔습니다. 수진은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으니까요. 수진은 진우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진우는 무대 옆 스태프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만찬장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자 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만찬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대식 사장님이 말씀하신 횡령건에 대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서류 이미지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7년 동안 꼼꼼하게 복사해 두었던 대식의 이중 장부였습니다. 공식 장부에는 정상적인 거래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식이 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던 정황이 숫자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이것은 박대식 사장님의 실제 자재 구매 내역과 공식 장부의 비교 자료입니다. 자재 단가가 시세보다 평균 30% 이상 부풀려 있었고 그 차액이 박 사장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관련 서류였죠. 대식이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수년간 세금을 탈루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스크린의 숫자를 짚어가며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만찬장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실 자재 납품 정황입니다.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저급 자재를 납품하면서 정상 단가를 청구한 기록이 총 37건.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찬장이 술렁였습니다. 건설업계에서 부실 자재 납품은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청업체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강 회장의 눈빛이 매서운 칼날처럼 대식을 향했습니다. 대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양복 안에서 등줄기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도망치려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만찬장 출입구에는 이미 수사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사전에 수진의 자료를 검토한 뒤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꾸며낸 거라고. 다 거짓말이야. 대식이 목청을 높여 외쳤지만 스크린에 나열된 숫자와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수진이 한 땀 한 땀 정리해둔 장부 사본들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식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새벽마다 고시원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확인했던 그 시간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만찬장이 숨죽이며 회장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대식 씨의 업체와 천년건설 간의 모든 계약을 즉시 파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밝혀진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선언이 떨어지자 만찬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대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잡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사의 딸이 대식의 팔을 뿌리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악과 혐오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죠. 수사관들이 대식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식은 마지막 발악으로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에게 양팔이 잡히며 제지당했습니다. 대식의 양복 소매가 구겨지고 번들거리던 구두가 바닥에 끌렸습니다. 만찬장을 빠져나가면서 대식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나 좀 살려줘. 한 번만 봐줘. 한때 수진을 팔자 어디 안 가네라고 비웃던 그 입에서 살려달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은 대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복잡하게 뒤틀렸지만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 수준 맞게 사셔야죠.
대식이 수진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만찬장에 울려 퍼졌고 대식의 얼굴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연녀였던 이사의 딸은 대식이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곧장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통화가 끝난 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만찬장을 빠져나갔고 며칠 뒤 대식에게 이혼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대식은 사업도 여자도 체면도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잃었습니다. 만찬장에 다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진에게 다가와 악수를 건넸고 수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도 수진의 앞에 와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수진은 회장에게 깊이 인사한 뒤 진우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고 수진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고 진우가 엄지손가락으로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수진은 진우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 끝난 거죠? 진우가 수진의 손을 더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의 길고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났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수진은 천년건설 본사 건물 앞에서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검은색 세단의 조수석에서 내리는 수진의 모습은 1년 전 고시원에서 새벽 4시에 눈을 뜨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떠오른 편안한 미소. 수진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파트너사 만찬 이후 수진의 실력을 면밀히 검증한 끝에 그룹 경영기획실 팀장으로 정식 발령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사내에서 말이 많았죠. 후계자의 약혼녀라서 자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복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소금 세례와 대식의 비웃음을 견뎌낸 사람에게 사내 뒷담화 정도는 바람에 스치는 먼지와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수진은 부임 첫 주부터 현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만 읽는 대신 직접 건설 현장에 나가 안전모를 쓰고 인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바 식당에서 수백 명의 인부들에게 밥을 퍼주며 쌓은 현장 감각이 빛을 발했죠. 수진은 현장 노동자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어디서 비용이 새어나가는지, 어떤 안전 규정이 형식적으로만 지켜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부임 한 달 만에 수진이 올린 첫 번째 개선 보고서는 강 회장의 책상 위에서 3번이나 다시 읽혔습니다. 자재 구매 시스템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현장 안전관리 인력의 실질적 배치 계획, 하청업체 정산 주기를 표준화하는 프로세스. 모두 수진이 서빙을 하면서 현장의 실상을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제안들이었습니다. 숫자와 현장을 동시에 아는 사람. 강 회장은 수진을 그렇게 평가했고 그 평가는 석 달이 지나자 사내의 수군거림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수진의 경영기획실은 빠르게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재 구매 비용이 전년 대비 15% 절감되었고 현장 안전사고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의 정산 불만도 크게 감소했죠. 임원회의에서 강 회장이 수진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칭찬한 날 자신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수진의 앞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 수진이 본사 건물 로비를 지나가고 있을 때 경비원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팀장님, 밖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들여보내도 될지 모르겠어서요. 수진이 로비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그 여자의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 있었고 한때 고급스러웠을 코트는 빛이 발에 누추해 보였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진이 로비 밖으로 나서자 시어머니가 수진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식당에서 소금을 뿌리며 난동을 부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대식의 체포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바닥 위에 두 무릎이 닿는 순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대식이 좀 살려줘라. 집이 압류당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수진은 허리를 곧게 편 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대식 씨 회사 돈 안 건드렸어요. 7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고 일했지 한 번도 회사 돈에 손댄 적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빼돌린 건 대식 씨였고 그 누명을 저한테 씌운 것도 대식 씨였어요. 수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불임 아니에요. 대식 씨가 본인이 불임인 거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참았던 거예요. 병원 검사 결과지를 직접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든 시어머니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저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쫓아냈던 죄, 이제 그 벌 직접 받으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 가족의 일에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지만 7년 동안 삼키고 또 삼켜왔던 진실을 드디어 입 밖으로 꺼낸 수진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짐 하나가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식의 삶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횡령과 세금 탈루, 부실 자재 납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대식은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고 사업체는 폐업 처리되었습니다. 이사의 딸은 이혼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고 대식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빚더미 위에 올라선 대식은 결국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노가다판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루 일당을 받으며 현장을 전전하는 일용직 잡부. 대식이 수진에게 팔자 어디 안 가네라고 비웃었던 그 말이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년건설의 한 현장에 점검을 나간 수진과 진우가 검은 세단에서 내리는 모습을 대식이 먼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대식의 모습은 1년 전 번들거리는 구두를 신고 식당에 들어서던 그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대식은 레미콘 뒤에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이 현장 관리자와 악수를 나누고 진우가 수진의 등에 가볍게 손을 올려 이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 한 명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7년 동안 회사를 함께 키워준 사람, 새벽까지 장부를 정리하며 자신의 사업을 지탱해준 사람,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밟아버린 대가가 지금 이 자리였습니다.
대식은 안전모 아래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 전 수진과 진우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호화로운 웨딩홀이나 고급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선택한 장소는 바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그 한바식당 마당이었습니다. 식당 사장은 기꺼이 마당을 내주었고 수진이 함께 일했던 보조 아줌마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는 화려한 꽃 대신 현장에서 가져온 야생화 몇 송이를 유리병에 꽂아 놓았습니다. 진우와 함께 일했던 현장 인부들, 식당에서 수진의 밥을 먹었던 사람들, 강 회장과 본사 직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식당 마당에 모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소박한 흰 원피스를 입고 진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진우는 정장 대신 깨끗하게 다린 남방을 입고 수진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수진의 얼굴에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진우의 눈에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매일 서 있던 배식대 앞에 서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갈라진 손등으로 식판을 닦던 날들, 대식에게 물세례를 당했던 그 점심시간, 시어머니에게 소금을 뿌려지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순간, 그리고 진우가 건넨 구겨진 믹스커피 봉지 하나. 수진의 시선이 배식대 위쪽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안전 문구에 멈추었습니다. 안전은 식탁에서 시작된다. 수진은 그 문구를 읽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안전이 식탁에서 시작된다면 수진의 새 인생도 이 식탁에서 시작된 셈이었으니까요.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은 참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마당으로 다시 나온 수진에게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진우가 물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우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고 현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식당 마당의 야생화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인부들이 박수를 치고 보조 아줌마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전처도 횡령 누명을 쓴 불쌍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천년건설 경영기획실 팀장 이수진. 자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나란히 식당 마당을 걸어나가는 뒷모습 위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닥에서 흘린 땀방울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명나라의 학자 홍자성은 책은 담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래 엎드려 있던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진다. 화려하게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닥에서 묵묵히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결국 더 높이 날아오른다는 뜻이죠. 오늘 사연 속 수진도 그랬습니다. 고시원의 새벽, 한밭 식당의 수모, 소금이 뿌려지던 그 순간들이 결국 더 단단한 날개가 되어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바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흘린 땀방울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엎드려 있는 시간이 길고 힘겨우신 분들, 부디 기억해 주세요. 오래 엎드려 있다는 것은 곧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수진 씨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